이 사연은 부산의 한 작은 동네, 실제 있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김수진은 눈을 떴습니다. 빗소리에 잠에서 깬 걸까요? 아니면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그 꿈 때문일까요? 꿈속에서 어머니는 항상 웃고 있었지만 깨고 나면 수진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죠. 오늘도 비가 오네. 수진은 창가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흐릿한 창문을 닦았습니다. 작은 원룸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길은 새벽빛에 젖어 있었어요. 오늘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머리를 질끈 묶은 수진은 작은 장식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5해 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습관처럼 사진에 절을 하고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엄마, 오늘도 잘 지켜봐 주세요. 수진은 서랍을 열어 작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가 남긴 시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었죠. 골드밴드의 진주빛 시계판, 시계 뒷면에는 알 수 없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계를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셨죠. 누구의 것인지,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지 물어볼 때마다 어머니는 그저 미소로 답했을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알게 될 거냐고 다시 물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으셨어요. 그 후로 5해가 흘렀지만 수진은 아직도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수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우산 없이 걸었어요. 마치 빗물이 슬픔을 씻어주길 바라는 것처럼요. 10분 걸어 도착한 영인의 백반집. 어머니의 이름을 딴 이 가게는 이제 수진의 것이 되었습니다. 25살 또래들이 취업 준비로 고민할 나이의 수진은 이미 한 가게의 사장이 되어 있었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된장찌개와 고추장의 향, 그리고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한 그 무언가가 섞인 냄새였어요. 수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야채를 다듬고 반찬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은 이제 몸에 배어 있었죠. 수진아, 문 열었어. 70대의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옆 건물에서 떡집을 하시는 정할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단골이셨고 지금은 수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네, 방금 열었어요. 할머니 아침 드셨어요? 아직 너네 된장찌개 먹으러 왔지. 오늘도 비가 오네. 정할머니는 자리에 앉으며 가게 안을 둘러보셨어요. 그러곤 문득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런지 얼굴이 안 좋구나. 또 그 꿈 꿨니? 수진은 된장찌개를 끓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할머니는 수진의 등을 토닥이셨어요. 엄마가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영희가 볼까봐. 네. 수진은 할머니 앞에 따끈한 된장찌개와 밥을 내왔습니다. 정할머니는 숟가락을 들며 말을 이었죠. 그나저나 내 아버지 얘기는 영희가 끝까지 안 해줬구나. 수진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어릴 때부터 물어볼 때마다 어머니는 화제를 돌리셨고 나중에는 아예 묻지 않게 되었어요. 그저 가끔, 아주 가끔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방문 틈으로 보면 그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한텐 엄마면 충분했으니까요. 정할머니는 그런 수진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버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동네 소식을 전해주셨죠. 그나저나 큰 길 쪽에 새 빌딩 짓는다던데 요 근처도 곧 개발된다더구나. 내 가게는 어쩔 거니?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볼 생각이에요. 어머니가 남긴 이 가게는 수진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어머니의 흔적이었고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어요. 그렇게 이른 아침, 수진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그녀의 일상이 오늘도 이어지는 것이었죠. 오전 11시, 가게는 점심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주로 찾았죠. 10년이 넘게 이어진 백반집이라 단골이 많았습니다. 수진은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며 분주히 움직였어요.
여기 된장찌개 하나요? 네, 김치찌개 곧 나갑니다.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일하는 수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이럴 때면 수진은 잠시나마 자신의 슬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워도 아버지의 존재가 궁금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영인의 백반집의 사장 김수진으로 존재할 수 있었죠. 오후 2시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한가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빗소리를 들으며 수진은 문득 어머니가 비 오는 날이면 들려주시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비는 하늘의 눈물이래. 땅에 묻힌 슬픔을 씻어주는. 그 말을 떠올리며 수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평범한 것들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곤 했죠. 하지만 유독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만큼은 결코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짤랑 마이너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우산을 접으며 한 남자가 들어섰어요. 곧게 빗어넘긴 백발, 깔끔한 네이비색 정장 차림, 무엇보다 그 위험 있는 걸음걸이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이 동네 사람은 아니었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였지만 그의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죠. 어서 오세요. 수진은 반사적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구석 자리를 골라 앉았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메뉴판을 살펴보는 그의 모습에서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수진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일 텐데 괜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뭐 드릴까요? 백반 하나 주게. 딱 잘라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백반을 준비하며 가끔씩 남자를 힐끔거렸습니다. 노신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무언가 슬픈 기색이 얼굴에 어려 있었죠. 음식을 내오며 수진은 무심코 남자의 손목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그곳에는 금빛 시계가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진주빛 시계판 골드밴드. 그 순간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계는 어머니가 소중히 여기던 것과 똑같았어요. 그 시계.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이 시계가 어떻게 됐나? 아, 그게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것과 똑같은 것 같아서요. 수진의 말에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담담한 얼굴로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런 시계는 흔하지 않네. 비싼 물건이라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겠지. 그의 말투에는 어떤 경계가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실례를 했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오해한 것 같네요. 남자는 대답 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수진은 놓치지 않았어요. 무언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수진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다른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자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거스름돈은 됐네. 그리고는 우산을 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수진은 창가에 서서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무거운 짐을 진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시계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분명 어머니의 것과 같았어요. 너무나 특별한 디자인이라 우연히 비슷할 리가 없었죠. 수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시계를 꺼내들고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시계 뒷면에는 J2Y, 퍼레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J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Y는 영희의 Y일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그 노신사가 혹시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게 준비에 더욱 신경을 썼어요. 시계에 대해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가 어머니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그 노신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실망감을 느끼며 테이블을 닫고 있었어요. 그때 짤랑 마이너스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 수진의 인사가 중간에 멈추었어요. 어제의 그 노신사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레이 정장 차림이었지만 손목에 찬 시계는 어제와 같았죠. 어제 자리로 갈게. 남자는 어제 앉았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메뉴판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어제와 같은 백반 드릴까요? 그래, 어제 음식이 맛있더군. 남자는 수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한 그 시선에 수진은 어색함을 느꼈어요. 혹시 성함이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남자는 그 이름을 중얼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은 주방으로 향하며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분명 이 남자는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며 수진은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꼭 물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백반을 들고 나가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수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어제 말씀드린 시계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는 수진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뭘 알고 싶은가? 그 시계. 정말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것과 똑같아요.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시계를 정말 소중히 여기셨거든요.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자네 어머니 이름이 혹시 김영이라고 해요. 그 말에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영희. 그랬군. 남자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히는 듯했지만 그는 재빨리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수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남자는 분명 어머니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머니를 아세요? 남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어요. 내일 이 주소로 찾아오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네. 정중원 회장, 정중앙그룹, 그리고 연락처가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수지는 당황한 채로 명함을 받았어요. 내일 찾아뵐게요. 정중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가게를 나섰습니다. 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어머니와 무슨 관계였을까? 그리고 그 시계는? 수지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내일 그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될까요? 어머니가 평생 말하지 않았던 그 비밀을 이제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진실이 항상 달콤한 것만은 아니니까요. 이른 아침, 수지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정중앙그룹의 회장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결국 어머니의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격식을 갖춘 옷이었죠. 정중앙그룹. 수지는 어제 받은 명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밤새 인터넷을 뒤져 정중원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봤어요. 재계 10위권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이었고 특히 자선사업에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하지만 가족관계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어요. 아내는 20년 전에 사망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게 문에는 개인 사정으로 오늘 휴업이라는 팻말을 걸어두었어요. 정할머니에게 전화해 하루 쉰다고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별다른 질문 없이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쩐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알고 계신 듯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어요.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어머니의 시계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꼭 진실을 알아내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정중앙그룹 본사는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유리로 된 높은 빌딩이었어요. 수지는 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곳에서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김수진 님이십니까? 로비에 들어서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로비가 나타났어요.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안내를 따라 회장실로 향했어요. 들어오게. 정중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넓은 사무실 안 정중원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분위기에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앉게나. 정중원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이 자리에 앉자 그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네 어머니. 영희가 5해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지?
네. 병환이. 무엇이었나? 위암이었어요. 정중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알았더라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당황스러웠어요. 이 회장이 어머니와 어떤 관계였기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저기, 회장님께서는 어머니와 어떤 관계이셨나요? 정중원은 수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무언가 망설임이 가득했어요. 자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그 시계, 아직 가지고 있나? 수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시계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정중원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5년. 25년 만에 다시 보는군. 그는 시계 뒷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J2Y, 퍼레버라는 문구가 새겨진 부분이었어요. J는 정중원의 J고 Y는 영희의 Y였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지만 감히 그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럼 회장님과 어머니는? 나와 영희는? 25년 전에 깊은 사이였네. 정중원은 시계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계는 내가 영희에게 준 선물이었어. 우리가 헤어지던 날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지. 수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머니와 정중원이 연인 사이였다니. 그런데 왜 헤어졌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 혹시 수지는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정중원은 수진의 마음을 읽은 듯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있네. 자네 태어난 날이 언제지? 1999년 4월 18일이요. 정중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등을 돌린 채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돌아와 수진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사과할 것이 많네. 수진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내가 영희를 떠난 건 내 가문과 회사 때문이었어. 당시 나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고 회사는 위기에 처해 있었지. 가문의 압력으로 영희를 떠날 수밖에 없었네. 정중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영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난 몰랐어. 그녀가 말해주지 않았네. 내가 떠난 후에 알게 되었을 테지.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네가 내 딸이라는 검사 결과는 없네. 하지만 시기와 자네의 얼굴을 보면 틀림없어. 정중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얼굴에서 젊은 시절의 나를 보았어. 그리고 영희의 미소도 보았고.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알지 못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어머니가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그 고생이 병이 되어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이제 와서. 눈물이 수진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중원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그 눈물을 지켜보았어요.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 사과가 너무 늦게 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난 영희가 어디 있는지, 자네가 태어났는지조차 몰랐네.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졌어. 내 잘못이었지. 정중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어요. 20년 동안 찾았네. 하지만 영희는 이름을 바꾸고 흔적을 감췄어. 겨우 2년 전에 자네 어머니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미 고인이 되셨다는 소식이었지. 그때부터 자네를 찾기 시작했네. 그리고 우연히 그 백반집을 발견한 거야.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25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비밀.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정말 제 아버지라는 걸. 정중원은 자신의 시계를 풀어 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수진 어머니의 시계와 똑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Y2J forever. 쌍둥이 시계였네. 나는 이것을, 영희는 저것을 가졌지. 우리의 약속이었어.
수지는 시계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가. 정중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으로 가서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건 자네 이름으로 된 주식이네. 정중앙 그룹의 주식이야. 내 딸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지. 수지는 봉투를 바라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했어요.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중원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봉투를 내려놓고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나?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라. 그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25년의 부재를 어떻게 한순간에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 수진은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정중원은 그녀를 막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해하네. 자네가 준비됐을 때 언제든 연락해주게. 수진은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머니가 왜 그 비밀을 간직했는지.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수지는 선택해야 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혼자 살아갈 것인가. 새벽 5시, 수지는 잠에서 깼습니다. 어제 정중원과의 만남 이후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어요. 어제의 비는 그쳤고 창문 너머로 흐릿한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입 밖으로 꺼내본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향했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시자 정신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오늘은 가게를 열어야 했어요. 어제 휴업을 했으니 오늘은 더 일찍 문을 열어야 했죠. 수지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거리는 아직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어요. 가게에 도착해 불을 켜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반찬을 준비하고 테이블을 닦는 일상적인 일들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이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수지는 잠시나마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문 열었네. 어제는 어디 갔다 왔어? 정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수지는 할머니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제는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정할머니는 수진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신 듯 했어요. 무슨 일 있었구나. 얼굴이 안 좋아.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할머니는 어머니의 오랜 친구셨어요. 혹시 어머니와 정중원의 관계에 대해 알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우리 엄마가 젊었을 때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정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왜? 내 엄마 이야기가 듣고 싶어진 거야? 네. 그냥 문득 궁금해졌어요. 정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내 엄마 영희는 정말 예쁜 아이였어. 젊었을 때는 특히 더. 그 미소를 보면 누구나 반할 정도였지. 수지는 커피를 2잔 내려 하나를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엄마가 서울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작은 동네로 오게 된 거예요? 정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내가 이제 다 컸으니 알아도 되겠구나. 내 엄마는 25회 전 임신한 몸으로 이 동네에 왔어.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할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나는 떡집을 막 시작했을 때였는데 내 엄마가 가게 옆 작은 방에 새를 들었어. 처음엔 말이 없고 항상 울고 있는 아이였지. 누가 봐도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게 보였어. 정할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어느 날 밤 내 엄마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병원에 데려갔지. 그날 내가 태어났어, 수진아.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아버지에 대해 뭐라고 하셨어요? 정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누가 물어봐도 그저 그 사람은 이제 내 삶에 없는 사람이라고만 했지.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울면서 시계를 보는 모습을 봤어. 그 시계가 그 사람에게서 받은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계. 바로 정중원이 어머니에게 준 것이었군요. 그래서 어머니는 왜 그 사람을 찾지 않으셨어요? 정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 거야. 내 엄마는 자존심이 무척 강했거든.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이 이미 가정이 있었을 거야. 영희는 그런 사람이었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행복보다 타인의 행복을 더 중요시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정중원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 떠나온 것이겠죠. 혹시 정중원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정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고 있었구나. 그래, 내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큰 회사 사장이었지. 당시에도 유명한 사람이었어.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할머니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니? 정할머니의 질문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그분이 저희 가게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자신이 제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할머니는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요. 내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지. 너무 닮았으니까. 특히 눈매가. 정확히 그 사람의 젊은 시절과 같아.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해졌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걸까요? 정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물어봐야 할 문제야.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둬, 수진아. 내 엄마는 끝까지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고 했지. 그리고 너를 낳은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정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할 시간이구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니?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수지는 정중원이 준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락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영업이 끝났. 말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정중원이었어요. 어제와는 다르게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캐주얼한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죠. 들어가도 되겠나? 정중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정중원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정할머니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중원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정할머니라. 그분이 영희를 도와주셨던 거군. 네. 어머니가 이곳에 오셨을 때부터요. 저를 낳을 때도 할머니가 도와주셨대요. 정중원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왜 어머니를 찾지 않으셨어요? 25년이나 지났는데. 정중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찾았네. 계속 찾았어. 하지만 영희는 모든 흔적을 지웠어. 이름도 바꾸고 모든 연락처도 끊었지. 내가 찾을 수 없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요. 정말 찾으려고 했다면 내 잘못이었네. 초반에는 내 상황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지 못했어. 그때 나는 가문의 압력과 회사의 위기 속에 있었지. 그리고 아내도 있었고. 정중원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에 불과해. 내가 더 용기를 내고 결단력 있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영희를 찾기는 더 어려워졌어. 이름을 바꾸고 모든 연락처를 끊고 아는 사람들과도 단절했으니.
수지는 어머니의 결단력에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니. 그만큼 아파했다는 의미일까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가게를 찾으신 거예요? 정중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연이었네. 2년 전 영희의 사망 소식을 들었어. 오랫동안 찾던 중 그녀의 친구 하나를 겨우 찾아냈는데 이미 5해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 그때부터 자네를 찾기 시작했지. 그리고 몇 주 전 우연히 이 동네를 지나다 영인의 백반집이라는 간판을 보게 되었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와 봤지. 수지는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25년 만에 이렇게 만나다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진의 질문에 정중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자네에게 달려있네. 내가 자네 인생에 끼어들 권리는 없어. 25년 동안 없었으니까. 하지만 기회를 준다면 늦게라도 아버지 노릇을 해보고 싶네.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에는. 이해하네. 자네가 원할 때 언제든지 연락해주게. 내 전화번호는 명함에 있으니. 정중원은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수진아, 자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 그리고 자네를 정말 사랑하셨을 거야. 그걸 기억해주게. 정중원은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수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들어왔다는 것. 수지는 서랍에서 어머니의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중원이 어제 보여준 쌍둥이 시계를 떠올렸어요. J2Y, 퍼레버와 Y2J, 퍼레버.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들을 갈라놓았던 것이죠.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지는 시계를 가슴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침 일찍 수지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2,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중요했어요. 가게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정중원과의 만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다니. 또 일찍 나왔구나. 정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일찍 찾아오셨어요. 수진의 상태가 걱정되셨는지도 모릅니다. 할머니,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너 보러 왔지. 어떻게 지내? 그 사람. 또 만났니? 수지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정할머니는 수진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그리고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바라지. 내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야. 수지는 할머니의 말씀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정중원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이었을까요? 할머니는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정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지. 하지만 한 가지 말해줄게. 내 엄마는 끝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 그건 알아두렴. 수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상처받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는데도 정중원을 미워하지 않았다니. 왜죠?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사랑은 그런 거야, 수진아. 진정한 사랑은 미움으로 변하지 않아. 내 엄마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어. 그리고 너를 낳은 것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항상 말했지.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새삼 느꼈어요. 그날 오후 수진은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정중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정중원입니다. 저 수진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중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아, 연락해줘서 고맙네.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요.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까?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게나 정중원의 회사는 너무 공적인 장소 같았어요. 한강공원은 어떨까요? 여의도 쪽. 좋네. 6시에 만나지. 전화를 끊고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용기를 내어 모든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었어요. 저녁 6시, 수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한강은 석양빛에 물들어 아름다웠어요. 강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뒤에서 정중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정중원은 오늘도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그의 모습에서 수지는 자신의 모습을 조금 발견할 수 있었어요. 특히 눈매가. 정할머니 말씀대로 정말 닮았군요.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어요. 질문이 많다고 했지? 정중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정중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추억을 되새기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25년 전, 내가 48살 때였네. 영희는 25. 자네 나이였지. 그녀는 내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일하고 있었어. 처음 봤을 때부터 그녀의 미소에 반했네. 너무나 밝고 순수했거든. 수지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25살의 어머니. 지금 자신과 같은 나이였군요. 처음에는 그저 직원과 사장의 관계였지.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네. 영희는 내게 커피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 그녀는 항상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식당을 열고 싶다고. 정중원의 눈에 그리움이 깃들었습니다. 어느 날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고 있었는데 영희가 커피를 들고 찾아왔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었지. 그리고 점점 깊은 관계로 발전했네.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와 정중원의 사랑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결혼하신 상태였잖아요. 정중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 그게 내 큰 잘못이었네. 내 결혼은 가문간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어. 사랑이 아닌 책임감으로 맺어진 관계였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 수지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어머니를 떠나셨어요? 정중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시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해 있었네. 경쟁사의 공격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인수합병의 위험에 처했지. 내장인. 그러니까 처가 쪽의 자금 지원이 절실했어. 그런데 그들이 영희와의 관계를 알게 되었지. 그리고 최후 통첩을 했네. 영희를 떠나지 않으면 회사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정중원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내가 더 강인했다면, 더 용기가 있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희를 선택했을 텐데. 하지만 나는 수천 명의 직원들과 회사의 미래를 생각했네. 그리고 비겁한 선택을 했지. 수지는 정중원의 고뇌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정중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최악의 방법을 선택했네. 영희에게 우리 관계는 그저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지. 그녀의 눈에서 모든 빛이 사라지는 것을 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계를 건넸지. 내가 가진 것과 쌍둥이 시계였네. 수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영희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모든 연락처를 바꾸고 사라졌지. 나는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한강의 물결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당신의 아내는 이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19년 전에 세상을 떠났네. 암이었어. 그녀와의 관계는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어.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중원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뿐이네. 자네와 관계를 맺는 것. 늦었지만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건 자네의 결정에 달려있지. 내가 강요할 수는 없네.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사람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정할머니의 말씀처럼 어머니도 결국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면 저도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씩 알아가고 싶어요. 당신에 대해서, 그리고 어머니와의 이야기에 대해서요. 정중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네. 내가 자네에게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영희에게 다시 사과할 수도 없지.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자네의 곁에 있고 싶네.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적어도 알아가는 과정을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제 가게에 대해 좀 더 알려드릴까요? 어머니의 꿈이었던 그 작은 식당이요. 정중원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어머니가 어떻게 처음 가게를 시작했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정중원은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영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 그리고 자네도 마찬가지야. 25에 가게를 운영하다니. 사실 쉽지 않아요. 요즘엔 개발 바람이 불어서 임대료도 오르고 앞으로 가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정중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론 자네가 원한다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정중원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정말 영희를 닮았구나. 그 강인함과 자존심. 내가 사랑했던 그녀의 모습 그대로야. 수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직은 정중원의 칭찬이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정말 25년 동안 어머니를 찾으셨나요? 정말로요? 정중원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수첩이었어요. 그는 수첩을 펼쳐 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영희를 찾기 위해 기록해둔 모든 것이네. 찾아간 장소들, 만난 사람들, 모든 단서. 25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어. 수첩에는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사람 이름들. 그리고 중간중간 오늘도 찾지 못했다. 영희야, 어디 있니? 와 같은 절망적인 문장들이 보였어요. 수지는 수첩을 넘기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한 페이지에 김영희, 위암으로 사망, 2019년이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너무 늦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네. 23년을 찾아 헤매다 결국 이런 소식을 듣다니. 하지만 그때 자네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 그리고 희망이 생겼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중원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정말로 어머니를 잊지 않았고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이걸 보여주셔서요. 정중원은 수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신체적 접촉을 한 순간이었어요. 수진아, 내가 늦게나마 자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알아가요. 아직은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정중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수진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네. 자네가 주는 이 기회. 평생 후회 없이 잘 지켜가겠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강 위로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문득 어머니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라면 이런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경계하라고 하실까요? 하지만 정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정중원을 미워하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자신도 용서의 길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 저희 가게에 오실래요? 어머니가 만들던 특별한 된장찌개가 있어요. 한번 맛보셨으면 해요. 정중원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꼭 가겠네. 영희의 요리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다니.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채 별이 빛나는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서먹하지만 작은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수지는 용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정중원과의 대화 이후 그를 가게에 초대한 것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특별한 된장찌개를 함께 먹자고 제안한 것은 순간적인 결정이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맛있게 만들어야지.
수지는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공책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각종 요리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특히 맨 앞부분에는 영희의 특별된장찌개라고 제목이 붙은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페이지를 펼쳤어요. 오랜만에 이 비법대로 해볼까? 가게에 도착한 수지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반찬을 만들고 된장찌개에 들어갈 재료들을 정성껏 손질했어요. 어머니의 레시피대로 된장을 우려내고 특별한 양념을 넣었습니다. 그 향기가 가게 안에 가득 퍼졌어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정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라서요. 정할머니는 수진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얼굴이 환해졌네. 무슨 좋은 일 있었니?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제 정중원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가게에 오시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특별된장찌개를 대접하려고요. 정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내 엄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정말 그럴까요?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까요? 정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내 엄마는 미움보다는 사랑을 택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를 가장 바라셨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면 영희도 분명 기뻐할 거야. 수진은 할머니의 말씀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라면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할머니, 혹시 저녁에 같이 있어 주실 수 있으세요? 아직 정중원 씨와 단둘이 있는 게 좀 어색해서요. 정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있어 줄게. 내 엄마 친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수지는 할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할머니의 존재는 언제나 큰 위안이 되었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수지는 가게를 정리하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일반 손님을 받지 않기로 했어요. 정중원과의 만남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오후 6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정중원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캐주얼한 셔츠에 면바지, 그리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중원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로 긴장된 상태였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수진은 정중원을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창가 쪽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자리였어요. 이 꽃, 받아주게. 정중원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하얀 백합과 분홍 장미가 섞인 아름다운 꽃다발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수지는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정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오랜만이네, 정 회장. 정중원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할머니를 알아보는 듯 했어요. 정 여사, 영희의 친구 아니신가? 그래, 기억하는구나. 25년이 지났는데도. 정중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영희와 수진이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감사할 것 없어. 내가 한 일은 친구로서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그보다 자네가 수진이를 찾아왔다니 다행이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준비한 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의 특별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었습니다. 이건 영희의 된장찌개. 정중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한 입 떠먹었어요. 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똑같네. 25년 전 맛 그대로야. 수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요리가 정중원에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다니. 어머니의 레시피대로 만들었어요. 특별한 날에만 이렇게 만든대요. 정중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영희는 항상 특별한 날에만 이 된장찌개를 만들었지. 내 생일이나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기념이래.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가끔 과거 이야기가 오갔지만 대체로 편안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진행되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중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그리고 정 여사님,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희의 맛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네. 정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자네도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 그 거만한 회장님은 어디 갔나? 정중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사람을 바꾸는 모양이네. 특히 후회와 그리움이 함께할 때는. 수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정할머니와 정중원이 서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정중원 씨를 전부터 아셨어요? 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영희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 당시 나는 영희의 룸메이트였으니까.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물어보지 않았잖니. 그리고, 이건 내 엄마의 이야기였어.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었지. 수지는 정할머니의 말씀에 수긍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어머니의 이야기였고 지금은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정중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자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네, 말씀하세요. 자네 가게. 영인의 백반집을 어떻게 생각하나?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생각인가?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게는 어머니의 꿈이자 유산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임대료 상승과 주변 개발 문제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계속하고 싶어요. 이곳은 어머니의 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요즘은 쉽지 않아요. 주변이 개발되면서 임대료가 너무 올랐고 언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정중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론 자네가 원한다면.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어제는 도움을 거절했지만 가게 문제는 정말 심각했어요.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건물을 살 수 있네. 그러면 임대료 걱정은 없어질 테고. 아니면 더 좋은 위치에 새 가게를 열 수도 있고. 자네가 원하는 대로.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건물을 산다니. 그건 너무 큰 도움이었어요.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정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도움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거야. 거절할 필요 없어. 정중원은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내가 25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조금이나마 만회하는 거네. 자네 어머니의 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싶을 뿐이야. 수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까요?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건 큰 결정이라서. 정중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서두를 필요 없네. 자네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겠어. 그때 가게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수지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문이 닫혀 있을 텐데. 여기가 영인의 백반집 맞습니까?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만. 오늘은 영업을 하지 않아서요. 남자는 수진을 무시한 채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중원을 발견하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중원 회장님. 정중원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박비서, 여기서 뭐 하는가? 회장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급한 회의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정중원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나가서 이야기하지. 두 사람은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지는 창밖으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정중원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걱정 마라. 회사 일일 거야. 정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잠시 후 정중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미안하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네. 수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겨우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괜찮아요. 회사 일이 중요하시니까. 정중원은 수진에게 다가와 어색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다음에 꼭 다시 오겠네. 그리고 내 제안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보게. 정중원은 서둘러 가게를 나섰습니다. 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정할머니는 수진의 표정을 살펴보셨습니다. 왜 그렇게 걱정하는 표정이니? 모르겠어요, 할머니.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 같아서요. 정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사람은 큰 회사 회장이야. 바쁜 건 당연한 거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어젯밤에 정중원에게서 연락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가 가게를 떠난 후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준비하던 중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입니까? 저는 정중앙그룹 비서실의 박준호라고 합니다. 어제 가게에 왔던 그 남자였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회장님께서 당분간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급한 일이라 직접 연락을 드리지 못해 제가 대신 전화드립니다. 수지는 놀랐습니다. 해외 출장이라니. 어제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요. 언제 돌아오시나요? 아직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수진 씨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수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준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장님 가족 쪽에서 조금 복잡한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족? 정중원에게 가족이 있다고요? 아내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어떤 가족인가요? 죄송합니다만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돌아오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혼란스러웠어요. 정중원에게 아직 알려주지 않은 가족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정 할머니가 가게에 찾아오셨습니다. 수진아, 정 회장에게서 연락 왔니?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대신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해외 출장을 갔다고. 정 할머니의 표정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갑자기? 어제는 그런 말 없었는데. 할머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정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사람의 세계는 우리와 달라, 수진아. 재벌가의 일은 항상 복잡하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정중원은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그 가족은 누구일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중원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수지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그의 이름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고 그 다음에는 서운했으며 이제는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역시 믿으면 안 됐어. 수지는 가게 마감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테이블을 닫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영업이 끝났. 말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박준호였어요. 정중원의 비서실장이었죠. 안녕하세요, 수진 씨.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수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정중원 씨가 보내셨나요? 박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의아했지만 그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테이블에 앉은 박준호는 불안한 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박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위험인데요? 회장님 가족. 정확히는 회장님의 장남 정태영 씨가 문제입니다. 그가 회장님을 쫓아내려 하고 있어요. 수지는 놀랐습니다. 정중원에게 아들이 있다고요? 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장남이요? 정중원 씨에게 자녀가 있다는 말은? 네,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이 있습니다. 정태영은 현재 정중앙그룹의 부회장이죠. 그런데 최근 회장님이 누군가를 자주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누군가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알게 된 건가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태영 씨가 수진 씨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회장님의 또 다른 자녀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상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박준호는 놀란 듯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합니다. 회장님의 재산은 엄청납니다. 정태영 씨는 그것을 모두 상속받을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이복 누이가 나타났으니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정중원 씨의 재산 같은 건 관심 없어요.
그저 아버지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정태영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회장님이 수진 씨를 인정하면 회사 지분을 나눠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정중원 씨가 갑자기 해외로 간 건가요? 아닙니다. 정태영 씨가 회장님을 강제로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해외 출장은 거짓말이에요. 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그게 가능한가요? 강제로요? 정태영 씨는 회장님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는 의사소견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설득해 회장님의 경영권을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넘기도록 했죠. 수진의 눈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그건 불법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태영 씨는 회장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아들로 포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정중원 씨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강원도 깊은 산속의 비밀 요양원에 계십니다.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상태예요. 수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가봐야겠어요. 주소를 알려주세요. 박준호는 머뭇거렸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태영 씨는 수진 씨를 찾고 있어요. 만약 그가 수진 씨를 발견한다면 상관없어요. 저는 정중원 씨를 만나야 해요. 박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울 테니 제 지시에 따라주세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한 가지 목표만 있었어요. 정중원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것.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진은 가게 문에 개인 사정으로 잠시 휴업합니다라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저 잠시 가게 비울게요. 강원도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요. 갑자기 웬 강원도야? 무슨 일 있니?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정중원이 요양원에 갇혔다는 것, 그의 아들이 그녀를 찾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중원을 구하러 간다는 것까지. 수진아, 너무 위험하지 않니? 재벌가의 일에 휘말리면. 알아요, 할머니. 하지만 그분은 제 아버지예요. 비록 25년 동안 없었지만 지금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정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마음 잘 알겠다. 조심하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수진은 정할머니의 염려에 감사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된 장소로 향했어요. 박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죠. 준비되셨습니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의 차에 올라타자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어요.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태영 씨가 저를 의심하고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제가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여러 우회로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차는 서울을 빠져나가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중원과의 짧은 만남이 이렇게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알고 싶었을 뿐인데. 박 실장님, 정중원 씨는 정말 제 아버지가 맞나요? 박준호는 운전대를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님을 20년 넘게 모셨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수진 씨를 만난 후 회장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어떻게요? 더 밝아지셨어요. 웃음도 많아지시고 마치 오랜 무게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중원에게 자신이 그런 의미였다니. 정태영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박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냉혹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오직 회사와 돈만 생각했죠. 회장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요. 사실 회장님은 정태영 씨를 많이 미워하셨습니다. 왜요? 정태영 씨가 어머니를 너무 닮았거든요. 회장님의 전처는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재산만 보고 결혼한 거죠. 수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중원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화려하지만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오후가 되어 그들은 강원도 깊은 산속에 도착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현대적인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청송휴양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기에 계십니다. 하지만 쉽게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경비가 삼엄합니다. 박준호는 망원경으로 건물을 살폈습니다. 정말로 여러 경비원들이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들어가죠? 제가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아내 한 간호사가 우리 편이에요. 그녀가 도와줄 겁니다. 그들은 차를 숨기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자 여성 한 명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박 실장님. 네, 윤 간호사님. 이쪽은 수진 씨입니다. 간호사는 수진을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닮았네요. 회장님과. 수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정중원의 닮은 점을 발견하는 모양이었어요. 회장님은 어떠세요? 건강하십니다. 하지만 많이 우울해하세요. 특히 수진 씨를 걱정하시면서. 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중원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니.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제가 간호사 유니폼을 가져왔어요. 수진 씨가 이걸 입고 저와 함께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박 실장님은. 저는 괜찮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수진은 간호사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다행히 잘 맞았어요. 간호사는 수진에게 마스크와 모자도 씌워주었습니다. 얼굴을 최대한 가리세요. CCTV가 있거든요. 두 사람은 요양원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카드키를 대자 문이 열렸어요.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은 3층 끝방에 계세요. 엘리베이터는 위험하니 계단으로 가죠. 그들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몇몇 직원들과 마주쳤지만 다행히 아무도 수진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3층에 도착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끝방 앞에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김 간호사 왔어요? 네, 회장님 약 드릴 시간이에요. 새로운 간호사인가? 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일하게 됐어요.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수진을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비켜섰습니다. 15분이야. 알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지만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어요.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방 안쪽 소파에 정중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서 두 사람이 들어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정중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지쳐 보였어요. 윤 간호사. 오늘도 그 약인가? 난 필요 없네. 오늘은 특별한 약을 가져왔습니다. 간호사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마스크를 내렸어요. 정중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아. 정중원 씨. 정중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수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꼭 붙잡았어요. 정말 자네인가? 어떻게 여기에? 박 실장님이 도와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사라지시더니. 정중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영이. 내 아들이 날 여기에 가뒀네. 자네를 만나는 것을 알고는. 간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없어요. 경비원이 15분만 준다고 했어요. 정중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자네를 위험에 빠뜨리게 해서 미안하네. 태영이가 자네를 찾고 있어. 내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그저 걱정됐어요. 정중원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네는 정말 영희를 닮았어. 그 마음씨까지. 하지만 지금은 자네가 위험해. 여기서 나가서 숨어 있어야 해. 아니요, 당신을 여기서 데리고 나갈 거예요. 이건 불법이잖아요. 정중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 쉽지 않네. 태영이는 법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어. 내가 치매 초기라는 의사 진단서도 있고. 거짓말이잖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태영이는 이사회까지 장악했어. 지금은 그가 정중한 그룹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네. 수지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해요. 당신이 건강하다는 것, 그리고 정태영 씨가 불법적으로 당신을 가두었다는 증거를. 정중원은 감동한 듯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날 도와주겠다는 건가? 당연하죠. 당신은 제 아버지니까요. 그 말에 정중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수진을 품에 안았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간호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서두르셔야 해요. 경비원이 곧 들어올 거예요. 수진은 정중원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정중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집무실에 금고가 있네. 그 안에 태영이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가 있어. 그걸 찾아내면 태영이를 압박할 수 있을 거야. 금고 비밀번호는요? 영희의 생일이야. 740823. 수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생일이라니. 정중원이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알겠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조심해야 해. 태영이는 위험한 사람이야. 그가 자네의 존재를 알게 되면.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 다 됐어. 간호사가 급히 수진에게 마스크를 씌워주었습니다. 가야 해요. 수진은 정중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곧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정중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게 수진아. 수진과 간호사는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다행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건물을 빠져나와 박준호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은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중원 씨 집무실에 가야 해요. 거기에 정태영 씨를 압박할 증거가 있대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할 거예요. 정태영 씨는 이미 회사 전체를 장악했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중원 씨를 구하려면 그 증거가 필요해요. 박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밤에 회사에 잠입해보죠. 제가 보안 카드가 있으니 들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수지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한 가지 목표만 있었어요. 아버지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지만 그는 자신의 아들에 의해 감금된 상태였어요. 창살이 쳐진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정중원의 슬픈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박준호의 물음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그저 백반집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재벌가의 상속 분쟁에 휘말려 있네요. 박준호는 운전대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수진 씨를 이런 상황에 끌어들이게 되어 많이 괴로워하실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에게 수진 씨는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없었던 아버지를 위해 자신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정중원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어요. 그는 정말로 자신을 딸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님, 정태영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 그렇게 위험한가요? 박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태영 부회장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회장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그로 인한 상처가 그를 더 냉혹하게 만들었죠. 그렇군요. 특히 회사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중앙 그룹은 그의 전부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서울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박준호는 수진을 안전한 장소로 데려갔어요. 정중앙 그룹이 소유한 호텔 중 하나였지만 정태영이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쉬세요. 내일 밤에 회사에 잠입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처음 놓이다 보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생각, 정중원 생각,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일에 휘말리게 된 상황에 대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리고 문득 정할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박준호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기에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호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 씨, 일어나셨어요? 네, 들어오세요. 박준호는 방으로 들어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정태영 부회장이 수진 씨를 찾고 있어요. 백반집에도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할머니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사람을 보내 정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밤이 아니라 지금 당장 회사에 가야 합니다. 낮에요?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낮에는 사람들이 많아 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태영 부회장은 오늘 외부 미팅이 있어 회사에 없을 예정이에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증거를 찾아 정중원을 구해야 했어요. 준비할게요. 1시간 후 수진과 박준호는 정중앙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수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죠? 저와 함께 들어가세요. 당신은 새로운 인턴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준호는 수진에게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정중앙그룹 인턴 김민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걸 목에 걸고 절대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세요. 두 사람은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보안 직원들은 박준호를 알아보고 별다른 의심 없이 그들을 통과시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회장님 집무실은 저쪽 끝에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기는 위험해요. 제 사무실을 통해 비밀 통로로 가겠습니다. 박준호의 사무실은 회장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수진을 안으로 데려갔어요. 이쪽입니다. 박준호는 책장을 밀어 숨겨진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통로가 나타났어요. 회장님만 아는 비밀 통로입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거죠. 수진은 박준호를 따라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통로를 지나 작은 문에 도착했어요. 박준호가 문을 열자 넓은 회장실이 나타났습니다. 금고는 저기 있습니다. 박준호는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그림 뒤에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기억하시죠? 네, 어머니 생일이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740823. 어머니의 생일이 7월 4일이었군요. 금고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찾았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서류들을 꺼내 살펴보았어요. 대부분 회사 관련 문서들이었지만 맨 아래에 특별한 폴더가 있었습니다. 태영 마이너스 증거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거인 것 같아요. 수진이 폴더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태영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증거, 경쟁사와의 불법 거래 내역, 그리고 회사 주가를 조작한 정황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거면 정태영 씨를 압박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증거들이 있으면 정태영 부회장은 물러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회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찾았군. 정태영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몇몇 경호원들이 보였어요. 태영 부회장님. 박준호가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정태영은 차갑게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 실장, 배신자가 될 줄은 몰랐네. 그리고 이 여자가 바로 그 김수진인가? 수진은 증거 서류를 꼭 쥐고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정태영 씨군요. 당신 아버지를 불법으로 가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태영은 비웃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자네에게 아버지 노릇을 했던가? 날 키울 때는 한 번도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한 적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자네에게는 좋은 아버지인가 보군. 수지는 정태영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상처가 가득했어요. 정중원 씨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건 당신과 그분 사이의 문제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으로 그분을 가둘 권리는 없어요. 정태영은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는군. 그 사람은 내 어머니를 배신했어. 자네 어머니와 불륜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우리 가정은 파괴되었지. 그리고 이제 와서 갑자기 자네를 딸이라고. 우스운 일이야. 수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태영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정중원은 분명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건 복수?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그 사람은 이 회사를 망치려 했어. 자네에게 지분을 나눠주려고 했다고. 내가 평생 일궈온 이 모든 것을. 정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정중원 씨의 재산 같은 건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그저 아버지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거짓말.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말해. 내 어머니도 처음엔 그랬어. 사랑한다고 돈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결국엔 모두 돈을 위한 연기였지. 박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태영 부회장님, 진정하세요. 이제 증거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회장님을 즉시 풀어주지 않으면 이 증거들이 검찰에 넘어갈 겁니다. 정태영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왔지. 너희가 여기 오리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가 손가락을 튕기자 경호원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둘을 데려가. 경호원들이 수진과 박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꼭 쥐고 물러섰어요. 이러면 더 큰 범죄가 돼요. 납치죄까지 추가될 거예요. 정태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걱정 마. 너무 아프진 않을 테니. 그때 갑자기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만해라, 태영아. 정중원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몇몇 경찰관들이 보였어요. 아, 아버지. 정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어떻게? 윤 간호사가 도와줬다. 그녀는 항상 내 편이었지. 정중원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고 눈빛은 단호했어요. 수진아, 괜찮니?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중원이 무사히 탈출한 것을 보니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태영아, 이제 그만하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 회사 자금 횡령, 주가 조작, 그리고 나를 불법으로 가둔 것까지. 정태영은 후퇴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가 이 여자에게 모든 것을 넘겨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중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수진이는 내 재산을 원한 적이 없어. 그저 아버지를 알고 싶었을 뿐이야. 거짓말이에요. 모든 여자들은 돈을 원해요. 어머니처럼. 정중원의 표정이 슬퍼졌습니다. 내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나도 잘못했다. 내 어머니와의 결혼 생활에서도, 그리고 너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너무 회사 일에만 매달려 있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삐뚤어진 것 같아 미안하구나. 정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왜 그 여자는 사랑해주면서 저는. 태영아, 나는 너도 사랑한다. 비록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정중원은 천천히 정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그만하자.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정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쌓아온 분노와 상처가 눈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저는 그저. 정중원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만에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알아, 태영아. 나도 미안하다. 수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 그것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쓸쓸함도 느껴졌어요. 자신은 이제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걸까요? 정중원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이리 오렴. 수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정중원은 한 팔로 그녀를 감싸 안았어요. 태영아, 이 사람이 내 여동생 수진이다. 비록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우리 가족이야. 정태영은 눈물 젖은 얼굴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적대감 대신 혼란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정중원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과거의 잘못은 인정하고 앞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때 경찰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 회장님,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정태영 씨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중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법적 처벌은 원하지 않네. 다만 그가 저지른 회사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야. 그리고 당분간 그는 경영에서 물러나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군. 정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며칠 후 수지는 다시 백반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생겼고 이복 오빠도 생겼습니다. 정할머니가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어이구, 우리 수진이 돌아왔구나. 걱정했다, 정말. 수진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괜찮다, 괜찮아. 그런데 어떻게 됐니? 정중원은. 수지는 할머니에게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중원이 구출된 일, 정태영과의 대면, 그리고 화해까지. 그래서 이제 어쩔 거니? 정중원이 뭐라던가.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원한다면 계속 이 가게를 운영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요. 그래. 그럼 이 가게는 계속하는 거니? 네, 이곳은 어머니의 꿈이었으니까요. 계속 지켜나가고 싶어요. 정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를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정중원과 정태영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 다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괜찮다면 점심 한 끼 하러 왔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머니의 특별 된장찌개가 있어요. 정태영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아직 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할머니. 정할머니는 정태영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너도 정중원을 닮았구나. 눈매가. 정중원은 테이블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가게. 정말 영이다워.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이. 수지는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금 보고 계신가요? 수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 퍼졌어요. 수지는 어머니의 레시피대로 정성껏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여기 어머니의 특별 된장찌개예요.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자 정중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국물 한 숟가락을 떠먹고 미소를 지었어요. 영희의 맛 그대로네. 수지는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중원은 젊은 시절 영희와의 추억을, 정할머니는 수진이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심지어 정태영도 가끔 웃음을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중원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이건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야.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정중원의 시계와 어머니의 시계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다만 뒷면에는 2S, with love J&Y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너를 위해 특별히 주문한 거야. 우리 세 사람의 인연을 기억하기 위해. 수지는 시계를 받아들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처음으로 수진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중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줄 날이 올 줄은 몰랐구나. 정태영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직 수진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인 건가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비록 이상한 방식으로 만났지만 정중원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과거의 상처는 인정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야.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가게 안으로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시작.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가게를 지킬 거예요. 어머니의 꿈이었으니까요. 정중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이 가게는 영희의 혼이 담긴 곳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주렴.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정태영의 말에 모두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 이제 가족이니까요. 수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할머니가 행복한 표정으로 세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영희가 보면 정말 기뻐할 거야. 비록 그 아이는 가슴 아픈 선택을 했지만 결국엔 모두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혼자 키우기로 결정한 것, 그리고 정중원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그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만들어낸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낼 계획이니? 정중원의 질문에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선은 계속 이 가게를 운영할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 좋겠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으니까요. 정중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자. 우리에겐 이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정태영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여동생이 생겼으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를 알아가는 여정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그 시작은 좋아 보였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정중원과 정태영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문 앞에서 정중원이 수진에게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와보지 않을래? 편안한 자리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볼게요. 그럼 토요일 오후에 기다릴게. 정중원과 정태영이 떠난 후 수지는 테이블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드러났고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생겼으며 이복 오빠까지 생겼습니다. 많이 혼란스럽지? 정할머니의 물음에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직도 꿈만 같아요. 제가 재벌가의 딸이라니. 하지만 너는 여전히 영희의 딸이야. 그걸 잊지 마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자신은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딸이었어요. 어머니가 힘들게 키워주신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어머니가 이런 상황을 원하셨을까요? 정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영희는 항상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내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없이 자라길 바랐지. 하지만 이제 내가 스스로 선택할 나이가 되었고 그 선택을 존중했을 거야.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의 축복 같았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제가 선택할 차례예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가족을 알아가기로 했어요. 정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미움보다는 이해가, 단절보다는 화해가 항상 더 나은 길이란다. 수진은 손목에 찬 새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2S, with love J&Y. 정중원과 영희가 자신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비록 두 사람은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수진이라는 존재로 이어져 왔던 것이죠. 주말이 되어 수진은 정중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고급 저택이었어요. 정중원과 정태영이 문 앞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수진아.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벽에 걸린 사진들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정중원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건 영희의 사진이야. 내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수진은 놀랐습니다. 정중원이 어머니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니.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찾아낸 거야. 영희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녀의 흔적을 찾았으니까. 수진은 사진 앞에 서서 어머니의 젊은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25살의 영희. 지금 자신과 같은 나이였군요. 밝게 웃고 있는 그 미소 속에서 수진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정중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 내가 모든 것을 망치기 전까지는. 정태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는 수진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앨범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이건 뭔가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앨범이에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모아오신 것들이죠. 수진은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정중원과 영희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카페에서 함께 찍은 사진, 한강에서의 데이트, 놀이공원에서의 즐거운 시간. 모두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있었다니. 정중원이 말했습니다. 영희가 떠난 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추억을 모으는 것뿐이었어. 그리고 언젠가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지. 수지는 앨범을 넘기다가 특별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영희가 시계를 선물 받는 모습이었어요. 바로 그 쌍둥이 시계였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의 100일을 기념해서 서로에게 선물한 시계야. J2Y, 퍼레버와 Y2J, 퍼레버.
영원을 약속했지만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수지는 앨범을 덮고 정중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대요. 정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정중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영이야. 항상 너무 착했어. 나 같은 사람을 미워할 줄도 모르는. 정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어떨까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는 미래를 바라볼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도 그것을 원하셨을 거예요. 정중원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족이에요. 비록 이상한 방식으로 만났지만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죠. 정태영도 다가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오빠 노릇도 좀 해볼게요. 많이 부족하겠지만 수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여동생 노릇이 처음이니까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웃음이었어요. 상처와 오해, 그리고 미움을 넘어 이해와 용서로 나아가는 가족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지는 정중원의 집 테라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은 어머니가 그토록 좋아하셨던 모습이었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살랑거리며 수진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어요. 정중원이 다가와 그녀 옆에 섰습니다. 별을 보고 있니? 네. 어머니가 밤하늘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랬지. 영희는 항상 별은 멀리 있어도 함께 빛난다고 말했어.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는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중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정말 고맙다. 자네가 나를 용서해 준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준 것.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해주셔서요. 정중원은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포옹이었어요. 2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그 따뜻함.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요. 정중원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네는 정말 영희를 닮았어. 그 미소, 그 따뜻함. 모든 것이. 수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은 언제나 그녀에게 가장 큰 칭찬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닮았대요. 눈매가요. 정중원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우리 둘 다 닮았구나. 그게 가족이지. 그날 밤 수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 그녀에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정중원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잘했다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정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지냈니? 생각보다 좋았어요, 할머니.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보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수진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어머니는 항상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으니까요. 그녀는 어머니의 시계를 꺼내 손목에 찼습니다. 그리고 정중원이 선물한 새 시계도 다른 손목에 찼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두 개의 시계. 이제 수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네요, 할머니.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삶. 그래, 수진아.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잊지 마렴. 내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영희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활짝 열었어요. 밝은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축복처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희네 백반집입니다.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머니의 딸이자 정중원의 딸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